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기업들에게 사전 질문 받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절반이라도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이제 베트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베트남에 만들어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베트남이 46%나 관세를 맞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이며,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이런 출구를 생각하고 있다.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는데요. 어떤 분?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엄청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를 도우면서 일단 최근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기는 해서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의 양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예로 들었던 경공업 위주의 어떤 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 생산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은 신규로 인제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작게는 베트남의 소비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인제 앞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 크게 말하면 이제 인프라나,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요런 부분들이 인제 베트남에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타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양상을 바꿔서 앞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 자체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 부분과 관련해서 그 중국과 인제 비교를 하나 한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인제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서 소득을 얻었지만은 삽시간에 사실은 중국계 제조기업들 역량이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게 되는 운명에 처했고, 사실은 저는 인제 제조기업으로서 타국가를 찾아볼 때, 물색을 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투자를 막상 했는데 인제 현지에서 거의 인제 갑자기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부정적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의 인제 규제 악화에 따른 사업 진행의 불가능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는 한데, 베트남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문제일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 상태로는 사실은 '중국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조 역량의 차이도 있고 국가 자체의 체급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트남 국가 자체로 봐서는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필요하고, 거기서 인제 계속 경제 개발을 해야겠지만은, 여기 저기 현지에 진출하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투자 자체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거고, 리스크는 사실은 국가 규제 리스크가 개도국에선 항상 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곧바로 뭔가 격변할 리스크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7월 8일이 지나봐야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상호 관세가 나올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어,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 스마트폰이라든지, 베트남이 전 세계 나이키 운동화의 한 절반 정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하면 미국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현지 이 투자나 생산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관세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이런 공급망 체계를 갖춘다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관세 요인 하나로만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원보다제 조달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인력 소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같이 갖춰지는 부분들이라서 단기간 내에 생산 원가가 좀 오른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갑자기 철수를 하거나 이동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또 하나인 부분들은 상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이런 상호관세라는 부분들이 베트남 하나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과연 베트남과 경쟁국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하에서 만약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미국의 소비자나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은 소싱을 함에 있어서의 선택지는 같이 이제 똑같아지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세율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맞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철수의 이전이라는 부분보다 결국에 생산 원가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조업량이라든가 생산량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장 확대가 좀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지속 성장하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위주에서 원가가 특히 관세라든가 인건비가 높은 임가공 중심의 경공업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두고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들이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지에 있는 부분들이 크게 변동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투자 1위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베트남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잔뜩 투자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에 타겟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저 두 분 설명하실 때 원산지 관련해서 중국에서 원재료 가져와서 또는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 생산해서 미국에 재수출했을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분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원산지 관리 잘못해서 우리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크게 낭패를 봤다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낭패를 봤다기보다는 현재로는 이제 과거 대비로는 미국에서 통관을 할 때 원산지 증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큐멘테이션을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부담 요인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경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통관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다 보니 그런 정보를 취득하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정보 습득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좀 소모량들이 좀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영상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현재는 좀 과도기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의 기업의 영향들이 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련해서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 이번 관세 부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도네시아는 연간 한 자동차 수요가 한 100만 대 정도 되고요. 그쪽에서 생산하는 대수는 한 120만 대 정도 되니까 인도네시아가 자동차의 대미 생산기지 역할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거로 봐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허브를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뿐만 아니라 일본 도요타 쪽에서 생산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로컬 기업들, 그러니까 벤더사들 이쪽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납품할 기회들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했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올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아주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그 부품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 앞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결국은 상호 관세라는 게 각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인도네시아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도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그래 협상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크로하게 보면 그 경쟁 국가들의 상호 관세율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뭐랄까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도 히토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과거 자료를 보면 미국의 유명한 그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 보면 지금 전기차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그 네. 언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외적인, 요새는 거대한 시장과 그 전략적인 광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킹인 시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토리 때문에 중국과 지금 협상력이 지금 히토리에 확 가 있는데 그것처럼 니켈도 굉장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 전기차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게 시간 간단하게라도 혹시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데 산업부로부터 꾸준한 지원 받고 있고 현지 규제가 계속 바뀌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 공통 질의가 될 수 있을까? 동남아 국가 중에 전기차 충전기 수출 판로가 가장 넓은 나라가 있으면 어디고, 해당 국가의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보조금 같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혹시? 예, 그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 100만 대, 재작년까지는 한 100만 대가 팔린 시장이었었고요. 그 중에서 그때 작년에는 이제 내수가 좀 줄어가지고 85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한 4만 대, 하이브리드 차가 한 5만 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비중이 근데 증가율을 보면 한 15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한다든지 홀짝제를 면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까 그런 세금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이 있는데요. 질문의 사전 질의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어떤 보조금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형 처음부터 전기 오토바이를 사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양쪽에 보조금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 다른 쪽의 그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륜차 보조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한 7월 정도 지나면은 정부가 아마 재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박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국에 제가 방콕에 특파원으로 한 3년 있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저희 같으면 이게 개도국이라 생각해서 일반 TV 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가 TV에 굉장히 전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TV가 굉장히 잘 팔리고, 코로나 때는 물류로 이송 못 해와서 못 팔 정도로 잘 됐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보다 훨씬 시장도 크고 소득이야 평균 소득이야 낮지만 부자도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첨단 TV라든지 이런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부유층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있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은 아직 3,000불이 채 안 되지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8만 8천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100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에 충분히 이렇게 소득 수준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 물론 수입 현지 생산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LG나 삼성이나 해가지고 잘 되고 있지만 진짜로 고가 첨단 TV 같은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입을 할 거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인도 사람들이 여기 피부 하얀데 좀 집착을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전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미백 제품 같은 경우 좀 비싼 화장품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의료기기도 지금 의사들 수준은 꽤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의료기기가 장비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합니다. 제대로 된 기계가. 그러면서 의료기기 같은 것도 수출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의료기기, 고급 의료기기도 한국의 뭐 치과 관련이라든가 의료기기 관계 한국 기업들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잘 되고 있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쪽도 또 특히 이제 병원에 팔지 않는 가정에 쓰는 의료기기도 한국 업체가 모세가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몇 개 회사가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로 승인받았지만 주로 가정에서 쓰는 거죠. 뭐 브랜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인도가 이 스마트 시티가 한 100여 곳인가 이렇게 전국에 하면서 고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고급 건축 자재가 인도에 먹힐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고급 건축 자재 하신 분들이 전시만 하고 수출만 하실 생각 하시는데 반조립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좀 인도에서 제조했으면 생각이 들긴 듭니다.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미백을 되게 좋아해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몇 개 지금 진출했는데 잘 되고 있고요. 오픈 마켓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각 지역별로 동부 지역은 특히 한국 화장품을 워낙 좋아해서 오픈 마켓도 지금 오픈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가 지금 14억 얘기하지만 저는 한 15억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20억 가까이 될 거라 얘기하는데 2040년 전에 20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큰 시장이고요. 우스갯소리로 5천만 명은 자동차를 거의 2대씩 갖고 있는 집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명은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금이 집에 100억 이상 쌓아놓고 사신다 보시면 돼요.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빈부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큰데 공략 방법은 아이템별로 다양하게 있지만은 한국에 진출한 대기업들 삼성, LG 고급 TV는 다 이 부자들이 다 사고 있고요. 특히 이 에어컨 같은 거는 10%라고 발표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매년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LG가 에어컨만 공조 기업으로 사업을 해가 별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이 지금부터 진출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각 나라가 아마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에 대한 비중이 아마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또는 우리만큼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올리기에 좋은 우리 제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B2B도 좋고 B2C도 좋고 각 나라별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있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주로 이제 젊은 소비자들, 여성 소비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비싼 것들보다는 자주 반복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좀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흔한 얘기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영유아 제품이라든가 또 패션 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을 또 올리게 되면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가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핸디캡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의 주머니가 조금 더 얇은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로는 기능을 조금 더 다른 제품들, 특히 중국산에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격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 먹거리라든가 혹은 신체에 부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을 강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 역시도 중국산의 가격의 핸디캡을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디자인이라는 부분들도 뭐 카피가 있겠지만 원조라는 부분들에서 효과적인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와 뷰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지갑들이 조금 더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입산 제품들의 핸디캡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도 시장은 진짜 잘 모르거든요. 동남아에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 어디서 소주가 잘 팔리고 어디가 라면이 잘 팔린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인도도 그러니까 좀 이제 온라인 쇼핑 쪽에는 주로 소비재 쪽일 텐데, 네. 예, 그쪽에 이제 한국 제품 중에는 아직까지는 저 화장품, 식품 그 두 개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수출액은 그 연간 지금 현재까지는 한 8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게 그 증가율로 보면 해마다 더블 뛰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류 영향으로 저 관심도 더 많아지고, 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더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뭐 롯데라든지 식품 공장들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화된 부분이 있어서 양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저 한국 그 화장품뿐 아니고 식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고요.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태국 여성들은 미백에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얼굴색이 밝으면 미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인도도 그렇습니까? 아까 카스트 제도 설명드렸는데 그 브라만부터 4개층 나누는데 네. 그 바르나라는 게 뭐 피부색 이런 의미입니다. 아, 옛날부터 네. 이제 아리아족 왔을 때 이제 지배계층으로 있던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서양 사람들 좀 하얗고, 네. 좀 밑에 하층으로 간 사람들은 좀 피부 색깔이 좀 어두워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뭘 젊은 여자분들이 미용 목적으로 화장품 원하는 것도 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좀 흰 피부에 대한 이런 네. 거의 비슷하군요. 네. 법인 관련해서 하나만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뭐 베트남에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법인 우리가 설립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아까 이런저런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혜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업으로서 현지에 진출을 해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노민이 남의 명의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예를 들어 물류 사업 같은 경우에 51% 이상 아니면 49% 이상 유형에 따라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랑 합작 투자가 강제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과 합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경우에는 또 합작을 할 때의 유의점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게 합작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결혼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는 좋고 좀 장밋빛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너무 잘 돼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안 돼도 문제죠. 이 두 경우에 좀 애매한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두 고려를 해서 계약을 처음에 합작 개시 시에 정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정해 놓지 않는 경우에 사실 더 불리한 쪽은 외국인 투자자 쪽이죠. 베트남 쪽은 아무래도 그쪽에 더 리소스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서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합작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문서화를 많이 해놓는 게 좋고, 만약에 꼭 합작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작 투자를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지인들한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지분으로 끌어들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물론 철저하게 정해놓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많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합작 투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요 정도 조언을 드리고, 법인 설립 자체에는 생각보다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선례를 좀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뭐 그 불필요하게 나중에 분쟁이나 쟁송에 말리는 일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합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나도 이렇게 좀 평등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50대 50으로 하시는 경우 있어요. 지분 비율을. 제가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그 방식입니다. 50대 50이라는 거는 결국 두 파트너가 싸우면은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도 못하고 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몇 년씩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놓든가, 아니면은 너든지 나든지 누가 하나는 조금 더 확실한 권한을 보유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을 생각할 때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워낙 먼 데서 관장님이랑 본부장님 모셨기 때문에 저희 마무리 말씀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질문 한 두어 개만, 그래도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 질문은 몇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아까 잠깐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도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었지만 천문학적 돈을 반도체 산업 육성하는 데 쓴다. 뭐 패키징이나 뭐 파운드리나 뭐 정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중견기업이나 하다못해 소상공인이라도 어디 참여할 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이제 인도가 아직 그 반도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웨이퍼 만드는 공장도 아까 6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다 후공정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그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뭐 세정 장비라든지 이미 그렇게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벌써 협력해 가지고 진출을 결정한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조립이나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이미 거기 있는 그 대기업들, 벤지 기업, 외국 기업이는 그 기업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하고 같이 동반 진출한 것처럼 외국 회사들이지만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동반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쪽 국내 기업들, 강소 기업들이 많으니까 기회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중에, 사전 질문 중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견 에너지 협력업체입니다. 현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나 발전 시설 진출 시에 가능한 업종이나 또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업체는 대형 설비를 완공한 뒤 환경 문제로 계속 처벌이 이어지다 사실상 기업을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이건 베트남 사례인데 뭐 공통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환경 에너지나 이건 사실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워낙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 그 친환경 에너지 쪽도 아까 제가 뭐 에너지나 바이오 의약 말씀드렸던 것만큼이나 되게 유망한 업종이고, 한국계에서 이제 특히 재활용이나 이제 그러니까 폐기물을 리사이클링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유망했어요. 한국 쪽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도 확보를 하고, 베트남에서도 아까 제가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이제 법인세 20%의 이제 인센티브를 여러 군데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친환경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유망하고, 예를 들어 뭐 폐기물을 새로 재활용을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페트병을 녹여서 뭐 재생 가능한 항공유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요새 굉장히 진출이 활발해요. 문의도 많고. 근데 이제 환경 전반적인 규제로 보면은 베트남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프라가 의료 쪽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사실 한국만큼 기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분들 보시면은 생각보다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도 아직까지 엄청 많이 끼고요. 그러니까 약국 정도 가는 게 아니면은 이 어떻게 의료에 접근 가능한 시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면 되게 비싸거나요, 사설이. 그래서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는 높기 때문에, 진출을 하실 때는 그 규제에 대한 좀 예측을 높게 잡으시고 사전에 좀 리서치를 하시는 게 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워낙 타이트하게 행사를 진행해서 마저 설명 못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객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은 우리 관장님부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곁을 분명히 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우리가 기술 넘버원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 생각을 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그 MDI 벤처스 한국으로 치면은 뭐 제일 큰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그 사장님이 들려주신 얘기를 대신 전하면서 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글로벌 1등 기업이 와서도 얼마든지 실패하는 거고 대신에 글로벌 10등, 20등, 30등, 100대 기업이 와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기술이 첨단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에 굳건하게 발을 묶고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땀 흘리고 함께 굳지 않는 이상 쉽게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 발은 인도네시아에 한 발은 한국에 두고 언제든지 그 발을 빼려고 하는 전략은 사실은 스마트해 보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50년까지 세계 4강을 가는 거로부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시간은 인도네시아 편이기 때문에 한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미리미리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시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한테 굉장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로컬 인도 시장을 겨냥하시고 인도 오시면은 기회가 올 거라 보고요. 조금 그 초기에 그 투자할 때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꼭 그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고 오시길 바라고요. 사소한 일로 실패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지인을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이어까지 그거 잘 만나면은 꼭 성공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 1,500만 명 인도 최상위층은 한국의 5천만 명 중에 한 명도 그거 끼지 못한다.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기 가문을 중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안 좋은 사람이 많지만은 진짜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 발표된 시간 관계로 그 통상 관련해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 7월 9일까지 일단 그 보편관세 연장돼 있는 거 그 전에 이제 결론을 내려고 미국에서 지금 협상팀이 와 있고 지금 4차, 5차 협상하면서 아마 그 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거고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저 중국이나 동남아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진출을 하신다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도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니까 내수 시장만 보고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중에 또 영업 잘 하시다 보면 또 수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그 공급망 기지로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지에서 이제 사업 진출을 하셔서 잘 되시는 사업가 분들 만나서 좀 느끼는 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체 시장, 개도국에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질적인 부분을 보니까 아까 화를 안 내신다는 부분들 그것도 정말 맞아요. 정말 맞고 기본적으로는 불명확성을 꽤 잘 참으시고 그리고 유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의 채택이라든가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가져가시고 불명확해도 그걸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러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그 현지에서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자문을 드리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원칙으로 삼으시면서 현지에서 좀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뭐 베트남 시장은 뭐 다른 동남아 시장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FTA도 맺어져 있고 또 한국인들도 교민 수도 뭐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적들도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편의성들이 있어서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성공하셨던 분들이 주로는 없는 물건들을 갖다가 팔아서 이제 많은 재물을 누리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 극복해서 없는 거를 갖다가 파는 정도로 해서 했을 때는 또 돈을 많이 버셨긴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굉장히 원가를 낮췄던 단순한 방식에서 접근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점차 좀 더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세 장벽도 낮아지고 해서 경쟁률도 무한 경쟁으로 바뀌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직까지도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내수시장이라든가 현재 리소스들 투입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해서 수출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기술들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또 베트남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또 새로운 기업들로 부상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이 관장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할 때 군부 및 종교부와의 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태국은 군부와 경찰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부도 신경 써야 하나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군부나 종교 지도자나 안 그러면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전제될 거는 그 제품의 서비스라든지 부가가치가 충분히 시장에서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친분을 맺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에 있는 그 공장과 시설들을 한번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또 차량을 안내하든지 이러면서 인간적인 친밀도를 얻는 게 현지에 가서 저녁 사드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체 시장 진출 전략 릴레이 설명회 오늘 신흥 빅3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신중동붐 해서 이집트나 사우디 같은 중동에 우리가 새로운 지금 글로벌 공급망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 모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우리 이 관장님, 박성호 회장님, 김동현 본부장님, 배국열 변호사님, 정준규 관장님 발표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장시간 자리 지켜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저희 신중동붐 저희가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